2005년도에 국회에서 아이 건강과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2005 선언을 했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이 건강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대통령 자문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에 이 팀을 꾸리고 22명으로 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11분, 시민사회 11분에서. 그래서 이 보고서가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이들 건강과 관련한 종합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 나온 거라 그럽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걸 보시고 직속교회에서 오시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비서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명을 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아젠다니까 사회 협약을 체결하자. 해서 비서관이 저한테 왔어요. 저는 건강 문제, 안전 문제도 그때 막 대두되고 있을 때라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 부처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 해서 중앙부처 10개 부처와 사회단체 28개 사회단체, 종교, 이건 반드시 종교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계, 노인회, 그러면서 전교조까지 포함해서 28개 단체가 포함해서 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게 2007년 9월입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으로 가고 오늘까지 단 한 걸음도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당시 이거를 이어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가 보건대는 제일 중요한 단체가 전교조하고 찬학만 결정하면 나머지 교육 부문들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여야의 문제나 또 자기들에게 업무에 과다를 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2007년도는 제가 지금보다 훨씬 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였긴 했었습니다. 제일 다시 얘기하면 이걸 가기 위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도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아이건강 국민연대가 신청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같이 어우러 살고 있는 이 교육 부문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진전되면 시작 안 하느니만 못하다 생각 들어서 고민하다가 어떻든 이 모임이 몇 개월 지나서 초안이 완성된 다음 대통령 만나든 국회의원 만나든 그게 만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연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어제 토론해 보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죠.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게 바닥입니다. 이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이 해야 돼,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닥이라서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질병이 심각하게 들어도 이걸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답인데 이걸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병원이 마치 신격화돼 버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병원을 왜 그렇게 많이 가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요. 개신교 신자는 병원신과 예수님을 같이 믿고 불자는 병원신과 부처님을 같이 믿는 수준까지 가 있다라고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요. 전문가 의사 선생들의 영역이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근데 이것과 의사 선생들이 마치 대치되는 국면처럼 이해할 때도 많고 그런 얘기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전 대치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활습관병,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등 하고 크론병 등등 ADHD 등 정신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암, 기타 등등 이걸 포괄적으로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게 생활습관병이라는데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걸리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도움을 받으면 웬만한 암도, 웬만한 난치병도 생각보다 치료가 될 수 있는 과학적 토대는 돼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이것만 잘 관리하면 병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생활 습관을 놓쳐버려서 지금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생활 습관이라는 건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80%다. 이걸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유산균을 비롯해서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는데 그건 건강을 위하여 하면 되지만 이건 건강 이전에, 언제? 생애 초기에. 근데 우리는 생애 초기에 이게 실패해서 자살, 범죄, 충동성 범죄, 기타 등등 문제만, 난임, 20대 크론병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건강과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할 때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이쪽은 그렇게 많아봐야 10%도 안 된다. 한국 사회에서. 유전은 보통 2% 내외로 보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력을 보는데 유전적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유전, 가족의 생활 문화를 보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원격 직무연수를 한 15시간짜리 만들면요, 잉태특유 출산 수요까지 포함해도 멋지게 만들 수 있고, 선생님들이 좀 성의 있게 보시면 다 이해가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우린 이걸 바르게 하는, 이걸 중심으로 여기까지 가가면 지나치게 강론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기본 이해는 해야 되겠죠. 염증성 질환, 또 난치성 질환의 핵심들은 인체 독성입니다. 염증 수치를 높이고 엄마의 모유에서도 다이옥신이 나오고, 농약과 화학비료 쓴 농산물을 먹는 아이들은 소변에서 유기산계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몸에 쌓여서 몸이 약한 사람 분야부터 질병이 생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거, 몸에 독성이 쌓이는 중심이 여기입니다. 이게 절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런 미세먼지나 유해화학 물질이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되면 ROS나 조금 더 하면 RT3나 이런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식생활의 절반이라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건 현대과학에서는 이건 적어도 애들한테는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노바이오틱스다. 그러니까 준환경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것과 신체 활동이 2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 아이들 아토피, 비만,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최소 절반 이상 낮아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애들은 자폐도 이제 지금 분변 이수로 고치고 있는데 그 한계선이 사춘기 이전입니다. 비만도 사춘기 이전에는 1인 노력이 들어갔다면 사춘기가 끝나서 20대부터 시작한다면 10인 노력이 들어가도 어렵습니다. 생애 초기에 그러니까 잉태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만 이 문제를 잘하면 지금 같은 교육 시스템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 교육 부문이 나서서 정리하고 사회 쟁점화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지금 아이들은 40대가 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병간호를 해야 되는 거꾸로 된 사회입니다.
20대 크론병 환자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이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제반 조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1980년입니다. 2000년, 2015년 아토피는 11배, 비만은 10배, ADH는 24배, 근시는 3.5배인데 70에서 80%까지 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좀. 선천성 기형은 약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필요하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출산 고령화는 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돈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아이들은 OECD 국가에서 애들 건강 상태가 지금 제일 나쁩니다.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섬, 산간, 농촌 아이들이 나쁩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도가 1등, 강원도가 2등 앞뒷집으로 있습니다. 다음이 전라북도 이렇게 갑니다. 섬, 산간, 농촌 아이들이 더 나쁘다. 그리고 건강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릴수록 나쁘다. 독일의 태아와 한국의 태아하면 한국의 태아가 훨씬 나쁘고 여가가 더 나쁘고 노인은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애 초기에 달고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을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는 사고체계가 너무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식생활에 대해서 아주 무질서한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생애 초기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선진국의 중산층들은 이걸 애들한테 주지 않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인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대부분 가공식품을 애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건 학문의 건강과학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정부가 국민교육을 해서 진행된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건강정보를 의사들한테 맡겨내므로 정부가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장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30대, 40대만 되면 몸에 칩을 꽂고 살 겁니다. 병과 같이 살아서 하지만 장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이 애들의 맛세포를 중독시키고 그것이 편식을 유발하고 편식이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악성 질병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어 있어야 될 곳이 염증이 생기는 것, 인체 독성 수치, 염증 수치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운동 부족과 햇볕 부족과 아까 말한 달고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도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병원 가서 치료하면 그렇게 어려운 병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난치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토피는 마찬가지로 인체 독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피부호, 땀구멍을 열면 아주 우습게 치유돼 버립니다. 식생활 고치고 밖에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땀구멍 열면 초기에는 막 가려워서 잠잘 때 이러지만 아주 우습게 치유돼 버립니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진행하고 보고서 내고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쟁점이 되질 않아요. 이유는 돈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쟁점이 됐습니다. 비만은 위를 늘르는 겁니다. 언제? 생애 초기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만큼씩 먹으라고,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만큼씩 먹으라고 계속 강요해서 위가 저렇게 늘어나면 저만큼 먹어야 됩니다. 위를 줄이는 것, 수술하는 요법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천천히 씹으면 돼요. 천천히 씹으면. 그러면 대사 과정의 핵심이 입에서 얼마나 천천히 씹느냐, 오래 씹느냐, 그러면
고혈압, 당뇨, 암에도 다 영향을 끼칩니다. 이 과학은 언제 얘기된 거냐? 이미 20세기 초부터 얘기된 거예요. 소비에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급식할 때 천천히 먹는 걸 습관화들이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논쟁의 거리가 없는, 근데 우리는 막 빨리 먹어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사회입니다. 어찌 보면 막 빨리 먹도록 강요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과학적으로 의료과학을 근본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식생활 문화를, 아까 가공식품을 제노바이오틱스다, 준환경 호르몬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도 저기서 다 과학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가장 큰 산업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30년 되면 이게 인류의 자동차 산업만큼 크기가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비자로만 존재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갖고 있는 과학적 함의, 이런 생활로 우리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장내 미생물이 유해균이 많아지면 독성물질이 계속 들어가버립니다. 이게 우울증, 치매,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ADHD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면 저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아토피 있는 아이들, ADHD 있는 아이들 치유되는 겁니다. 이걸 고치는데 유산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식생활, 신체활동, 수면, 햇볕, 물이 기본이다. 이걸 도표화해서 계속 채점하면서 한 3, 4개월 살면 애들 습관화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아요. 이거 똥입니다. 이걸로 자폐치유예요. 분별의식 병원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분별의식 병원 하는데 건강한 똥을 사야 될 텐데, 건강한 똥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나이가 50 넘으면 안 되거든. 비만해도 안 되고, 가공식품 즐겨도 안 되고, 뭐 기타 질병이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똥까지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혈액을 수입하듯이. 똥에 주목하다가 최근엔 오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똥과 오줌만 관리 잘하면 뭐 그래도 건강상 이상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는, 그건 가축도 마찬가지다. 똥과 오줌만 관리 잘하면, 이걸 관리 잘한다는 것은 식생활, 신체활동, 햇볕, 수면, 물이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 문제다. 식생활로 가겠습니다. 전체식이라는 건 뿌리, 잎, 줄기,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으라는 겁니다. 도전하지 말고요. 통곡물은 전체식 속에 들어갑니다. 자연식은 화학비료나 항생제를 남용하지 말라. GMO 이런 거 하지 말라.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전 인류가 유기농으로 가면 생산량이 지금보다 훨씬 증대된다 그럽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한 20% 감소된다 그래요. 근데 한국도 한 이 상태로 몇십 년 가면 토양 때문에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발효 음식은 제주도에서 생겼건 미국에서 생겼건 아프리카에서 생겼건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어떤 음식도 즐겁게 먹으면, 이걸 근간으로 건강 시기지침이 만들어지고 있고, 2020년도 전 세계 건강 선진국이 건강 시기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식품 독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그걸 아직은 좀 이르다 2020년까지 연기시켜 놔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럼 뭘 고쳐야 되는데, 식생활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1순위로 고쳐야 됩니다. GMO, 가공식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문제점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백밀입니다. 당질 덩어리, 탄수화물 덩어리, 이게 오분독입니다. 이게 현미예요. 이 노란 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혈압 걸리고 당뇨 걸리고 암 걸리고 ADHD 걸리고 우울증 걸린 주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과학 이 세계를 공부해 보면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경로만 들어갔다고 하면.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1순위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애들 편식도 훨씬 개선되고요. 결과적으로 농촌도 살아납니다. 이렇게 바꾸면 농약과 화학 비료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갈 겁니다. 대부분 이 통곡물을 주식으로 바꾼 나라들의 경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1순위로 통곡물을 주식으로 하는데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까다로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애들에겐 가공식품과 GMO식품 주지 말자. 육류의 비계는 주지 말자. 육류라고 했을 때 서양에서 육류라고 했을 때 동물성 비계는 육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몇 개 나라만 포함이 돼요. 동물 집단 사육하는 동물성 비계, 소나 돼지의 동물성 비계는 식용으로 쓰지 않고 공업용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삼겹살 이런 사회 만들어 놓고 자살하느니 학교 폭력하느니 충동성 범죄를 저지르느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결혼하면 애 낳아도 건강한 애 낳겠습니까? 난임이 걸리거나 애가 이상하거나. 다시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위에 5가지를 갖고 정책을 디자인하자. 물론 이 문제도 정책을 디자인하는데 포함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장수하고 공부 잘하고 효성 깊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원만하고 그럴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런 아까 말한 일들이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걸로만 생각하는 것을 인간사회의 세상사를 이걸로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지만 이게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걸 만드는 기본이라는 데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게 정리하면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기후변화에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나는 석유화학 제품과 이게 두 가지가 기후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류가 가면요, 현재 자동차를 그대로 해도 기후변화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밀림의 사막을 벌채하고 있고 육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넘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지속가능의 관심보다 당장의 관심으로 가버리죠. 이걸 고치면, 한국 사회가 이걸 고치면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선진국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이 변종 미생물을 한국이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거든요. 변종 미생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장용 축산업이거든요. 근데 철새나 멧돼지한테만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관련 핵심 아젠다를 이건 일단 접기로 했습니다. 요 핵심 아젠다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보자. 학교가, 가정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유기농산물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먼저, 그리고 유기농산물이 모자라면 정부가 계약해서라도, 몇 년도 계약해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유기농산물 먹으면 유기농산물 절대 양이 모자랍니다. 양 자체가 현재 생산되는 걸로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책 속에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어디서부터 12쪽 보면요. 교육 목표를 지나가고요. 교육부에 제안할 때 11개 이렇게 정리했지만 이건 논의를 거치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건요. 키와 몸무게만 있으면 되는 비만 통계까지고 우리 국가 통계 완전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걸 엉터리라는 걸 정부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고 그게 국회에 제출되고 전 세계 OECD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생활 습관과 비만을 중심에 두고 디자인하자. 왜냐 아토피나 ADHD나 이렇게 가면 이게 의료계하고 부딪히고 능치정도 생기고 그렇게 가서 이 생활 습관과 비만 중심으로 가면요 애들 시력도 몇 년 지나면 생각보다 좋아지고 ADHD도 낮아지고 아토피도 확 줄어들게 돼 있어요. 14종은 유아 같은데 이렇게 디자인해 왔는데 도전 몸짱은 비만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도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 몸을 이해하고 자기 비만도를 알고 이게 내가 노력해야 될 상황이다 알고 그렇게 아는 데까지 보통 아이들은 한 4개월 내지 6개월 잡아야 됩니다. 늦은 아이들은 1년 이상 갑니다. 빠른 아이들은 뭐 한 달만 해도 목표로 잡죠. 유치원 아이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요 놀랍게 변합니다. 초등학교 아이 고도 비만 아이가 2년 만에 정상으로 가는 것. 자신이 목표를 세우니까요.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결과 성적이 훨씬 올라가요. 그렇게 디자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교직원 원격 전수, 잉태 태교 출산 수유부터 건강 오행까지 포함한 원격 전수 한 1억이나 2억만 들이면 아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전 교직원 이건 교육청 관계자도 다 받아야 됩니다. 행정실도 다 받아야 되고 교사만 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애들 기본에 대한 거는 사실 어른들이 다 알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 사회는 워낙 이게 소홀해서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교육부 설득하면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전문가들이 들어서 원고 만들어주면 영화처럼 아주 잘 만들어 버리니까 교육부와 건강지킴이 학교를 하는데 그 결과물 제가 10몇 년 동안 이렇게 주적해와도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만 좋아지다가 치우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자. 매뉴얼을 전문가들이 만들고 신청받고 예산 지원하고 보고서는 학교가 쓰는 게 아니고 학교는 그냥 데이터만 주면 보고서는 전문가가 쓰자. 그리고 그걸 누적시켜서 선생님들 얘기 들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지 않게 생기게 무슨 건강증진학교 보고했는데 학교 청소부터 미화부터 이렇게 엉뚱한 일 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이 매뉴얼을 검토하고 디자인하면서 일반화시켜가면 돈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제일 돈 많이 들여야 될 게 뭐냐면 비만 통계 전산화 프로그램 딱 저울에 서면 키와 몸무게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비만도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가정통신물에 출력되고 두 번째 하면 누적되고 10번째 하면 10개가 누적돼서 1년에 10개가 누적돼서 자기 변화를 자기가 보도록 그렇게 1, 2년 지나면요 처음에 막 짜증내던 아이들도 다음부터 비만 치유 때문에 짜증내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될 과제로구나 이해되면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익혀지고 중학교 가면 문제가 애들이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가면 이게 사춘기 아이들이라 지금 하려면 애들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찮아요. 이걸 완성하는데 이게 당장 완성이 안 됩니다. 올해 잘 내서 정부 설득했어요. 교육부와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관. 그래도 완성하는 게 최소 3년은 잡아야 됩니다. 완성된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당장
친척돼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초 중도 그렇게 쭉 대동소이하게 보시면 되고요. 17쪽, 18쪽은 이렇게 20개 항목을 해서 애들이 점수로 매겨서 100점 만점으로 매겨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척도는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엄마가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3, 4학년은 자기가 체크하기 시작하고 5, 6 서툴러도 하기 시작하고 5, 6학년 되면 스스로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때 선생님 손이 안 갑니다. 이걸 잘 정리해서 이걸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한 10년 이상 사용한 겁니다. 약간씩 변화를 해왔지만 전문가들이 좀 모여 앉아서 다시 논쟁하면서 이걸 잘 정리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건강생활 통지표라는 관점에서 ADH 있는 아이나 아토피 있는 아이나 비만 있는 아이들한테 줘서 너희 점검해봐. 그래서 토론에 나가고 생활습관이 고쳐지면 그렇게 하는데 제일 통곡물을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유치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초등학교는 교육부 소속이라 유아 건강증진 및 비만관리지원법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초중고는 한꺼번에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법률안까지는 목표가 내년까지는 되어져야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정책은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정책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특히 자세 문제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건강증진의 핵심적 과제다 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교정이 아주 쉽거든요. 저도 잘 모르니까 우리 둘째 아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잉태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집중하자.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아이들이니까 그때 집중한 걸 이어서 하면 사실 에너지가 얼마 안 들어요. 애들도 훈련이 되어 왔으니까. 찡찡찡 거리면서도 애들 저항도 별로 없고요. 관점을 생애 초기에 집중하는 관점으로 진행하면서 학교 현장과 어우러지는 이게 보건교사가 가르쳐야 된다, 체육교가 가르쳐야 된다 이런 관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어 교과서에 건강한 생활습관, 비만,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들이 이해하게 쭉 지문으로 들어가야죠. 잉태태교 출산 수유는 적어도 고등학교 1, 2학년에 영어, 국어 지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꼭 시험을 내야 돼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걸 공부하면 잉태태교 출산 수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처럼 왜 막상 임신하고 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사회가 됐어야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에도 이걸 어떻게 포함시킬 건가? 과학 교과서도 이걸 어떻게 해서 포함시킬 건가? 그 전문가들이 고민하면 충분히 발굴해낼 수 있어요. 이게 교과서 속에 들어가야지 별도 과제로 폭력 별도 과제로 성 관련 별도 과제로 이렇게 가면 부가업무하고 교과서하고 동등하게 돼버려서 그게 전부 교과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회 교과서 속에서 가르쳐야 되고 국어 교과서 속에서 가르쳐야 되고 체육 교과서 속에서 가르쳐야 되고 과학 교과서 속에서 가르치면서 해야 학교가 정상화되거든요. 그런 관점까지 가려면 교육부가 합의하고 그래도 한 4, 5년 걸리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완성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제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만 이렇게 되면 아주 모범적인 나라로 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문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전교조하고 참교육 학부모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도.
그 두 단체만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나머지 교육단체를 끌어들이고 하는 건 뭐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식생활 관련 단체하고 교육단체가 다 모이면 한 4, 50개 단체는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모인 토론회하고 그 자료를 갖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 자료를 갖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교육부 장관도 만나고 농림수산부 장관도 만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이게 정말 훌륭한 일이 되겠다. 아이건강 국민회대만 치고 나가서 혹시 됐다고 해도 전교조가 저항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아이건강 국민연대도 발전하고 전교조도 발전하고 참학조 발전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 오늘은 이제 각 단체가 갖고 있는 건강 관련 정책을 다 조만간에 뽑아서 모여서 이건 뭐지 이렇게 해서 뭐 정책팀들이 몇 번 이렇게 워크숍하면서 정리해내는 작업 그 아무리 빨라도 3, 4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게 끝나면 교육부문과 식생활단체 모여서 한 번 토론회 아니면 2번 토론회해서 그 단체가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정치권과 사회에 제출하고 나중에 더 확대돼서 그 10개 부처와 28개 사회단체가 사회협약을 할 때는 농업 문제까지 완전히 포함시켜서 진행하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을 건가. 또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설명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